경력직 동료를 뽑은 것 같은 네, 약간 맞습니다. 생초보가 아니라 네네. 구글에도 생초보가 들어오나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 좀 써주세요라고 어. 얘가 너무 구글 I/O가 5월에 그때 그거 현장에 계셨어요? 그럴 리가요. 예. 우리 강훈님은 또 어떤 서비스 또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기업 고객을 담당하는 네네네. 엔지니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기업 고객을 위해서 버텍스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내에 예.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예예. 버텍스 AI 내에서 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개발자들이 기업 고객들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직접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노트북 LM이라든지 혹은 뭐 예. 다른 서비스, 제미나이 같은 어. 서비스를 버텍스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D라든지 코드 입력하는 그런 개발 도구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 넓은 수준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떤 걸 만들 수 있죠? 챗봇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노트북 LM으로 학습한 데이터들을 쫙 해갖고 일종의 뭐 자유로운 지린대로 할 수 있는 AI를 딱 설계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충분한 자본과 시간만 있으면 제미나이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의 제미나이. 네네. 그런 것도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인데 그 중에 하나 뭐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지금 AI 서비스의 약간 수익 모델이 기업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기업에 납품하는 구조가 좀 많잖아요. 왜냐면은 보안 문제로 이제 약간 인트라넷으로만 작동하는 AI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네네.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도 있지만 벌텍스 AI를 사용하고 본인들이 직접 왜냐면 만들어주는 것도 못 믿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도 클라우드 플랫폼의 대부분 서비스가 그 고객들께서 직접 이걸 가지고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본인의 서비스를 만드는 도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데이터를 담는 그릇, 그다음 그 데이터로 통해 가지고 만드는 음식,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만약 가게를 차린다 이런 플로우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 필요한 기능들이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있고요. 버텍스 AI는 그 중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좋네요. 그러면 어떤 배달 음식을 막 시켜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맛있게 드시지만 밀키트를 판매하는 느낌이네요. 밀키트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음식 프랜차이즈를 내가 기획하고 있고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에 점포도 내고 싶고 거기에 레시피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도구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딱 본사에서 주는 밀키트로다가 조리를 하니까 5분 10분 안에 나가는데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직접 조리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네. 사람들은. 네. 약간 이런 서비스를 약간 통합으로 제공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벌텍스 AI처럼 좀 고도화된 솔루션이잖아요. 이게 저는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말씀인 서비스들이 다 좀 확장성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또 연결성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뭐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 저희들 그 구글 클라우드 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가장 아래쪽부터 가장 위쪽까지 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AI 서비스의 요즘 AI 서비스의 가장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모델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제미나이 말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소넷을 쓰고 싶다 하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내가 코드를 만드는 그 환경, 그다음 코드를 만들고 나서 서비스를 만들면 서비스를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서빙인데 그것도 그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고 또한 방금 혜미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생산성 도구와 연동해서 데이터 교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참조한다든지 혹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받아들여서 버텍스 AI가 트레이닝할 때 활용한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도 가능하고요. 와,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전반적인 거를 다 갖고 있다는 이게 사실 구글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죠. 네. 업계에서 저희들처럼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런 서비스 제공자는 없습니다. 없죠.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잘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얘는 어떤 걸 잘하고 얘는 어떤 걸 맞아요. 잘하고 네. 뭐 범용으로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좀 특화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레퍼런스를 잘 찾은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모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인 거고 네네. 이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의 엔드 투 엔드로 그냥 모든 서비스를 다 네. 제공할 수 있다. 네. 네네. 아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사실 그 아까 모델부터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성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뭐 맛집도 다녀본 사람이 맛집 잘 찾고 하는 그럼요, 것처럼 그럼요.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익숙한 뭔가 인터페이스에서부터 AI,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들을 계속 하시면서 현장에서 아니면 아주 특화된 상황 속에서의 니즈들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생산성 도구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장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구글 클라우드의 다른 AI, 벌텍스 AI 포함해서 이런 확장성까지도 구글은 계속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AI를 만들었습니다. 빵 해서 모두 들어와서 가입하고 사용해 보세요. 네.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 사용자들은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구글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AI 검색된 결과가 등장을 하고 그럼 이걸 통해서 아 AI는 이런 답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네. 혹은 뭐 이메일을 보내다가 뭐 문서를 어떤 문서 만들다가, 작업하다가 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미나이가 안녕 나왔어 이런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네. 노트북 LM까지 확장되면 그쵸.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 제가 진짜 완전 초기부터 그 게임을 했었는데 북미 서버에서부터 하던 그 롤이라는 게임이랑 지금의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게임이에요. 네, 아예 다른 게임. 네. 근데 사용자들은 꾸준히 그것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바뀌는 거를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바뀌니까 그냥 지금 하는 이 게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디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구글도 방향을 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구글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변화 관리 방법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적합한 예시인 게 예. 사용자들이 A라는 걸 쓰다가 B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주 하늘이 무너질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못 써. 나 너무 힘들어. 옛날 맞아요. 거 쓰게 해줘. 어. 근데 B로 가라? 그러면 사실은 많은 컴플레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요. 그거를 잘 무르르지 가게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게 잘 되려면 제품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사용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확장되지만 적어도 이 생산성 도구들 사용자들이 접점이 많은 서비스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롤의 그런 변화의 방식을 표방해서 자연스러운 변환과 익숙해질 때까지의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론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그러면 기업 노하우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공개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다 따라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런 그 서비스로도 드리기도 해요. 컨설팅 쪽에 뭔가 서비스로도 기업에서 새로운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다. 업무 도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의 뭔가 전환을 꿈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단계들을 컨설팅해주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저희 이제 저희가 인증한 파트너사와 그리고 저희 워크스페이스 팀이 같이 제안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을 할 때도 한 번에 싹 꽂히고 6개월간 숨어있다 등장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변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조금씩 손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좀 잘생겨졌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바꾸면 안 되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네, 나 스스로도 익숙하게. 네, 나도 익숙하게. 네. 요렇게 가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장에서는 좀 개인은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부드럽게 이제 진입을 하는데 기업도 비슷한가요? 기술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때 보통은 새로운 도구를 쓰게 되잖아요. 버전업이 되거든 아니면은 갈아타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과거에 쓰던 도구를 통해서 그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던 것을 버리고 의존도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완전히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직원들도 훈련도 돼야 되고요. 이거를 못해서 이제 피벗을 실패하는 기업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론은 기업에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이 그냥 일반 사용자, 유저 딴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업 내에서 도구에 대한 변화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실 때 그 방법론을 적용하시는 게 더욱 적합하시죠.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개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걸로 기업을 설득하는 네. 방법론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리더십이나 아니면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우리 직원들의 삶에서 뭐를 변화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물론 하시지만 사실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변화관리 방법론의 가장 핵심은 실제로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해서 예전에는 바꿔. 왜냐하면 너는 틀렸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기본 시작이었다면 이 워크스페이스의 방법론은 지금 잘 썼던 환경, 지금의 좋은 문화, 프로세스 인정하고 유지할 거는 같이 담고요. 그 안에서 이런 유연한 도구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너무나 힘들게 일하셨던 그런 현장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개선의 위주로 조금 변화 관리에 대한 시작점을 잡고 있고 그 시작점을 잡을 때에도 너무 먼 곳을 바라보면 다들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방법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핵심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 중기적으로 아니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기업마다 진단을 해서 작은 성공부터 맛보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법론이긴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어차피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 근데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게 어떤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눈치 못 챌 거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군요. 또 IT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충분히 있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불편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불편한 게 많았어. 불편한 거는 내가 불편하다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그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를 좀 제한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이 구글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노트북 LM이라든지 벌텍스 AI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AI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지금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AI가 어디로 가야 할까? 구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AI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존재로 발전시켜야 할까? 네, 광훈님의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구글의 AI 역사를 얘기하면서 스펠 네. 체크부터 시작해서 뭐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컴포즈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다음 단을 추적해 주는 거 이런 모든 생산성에 집중된 실효적인 그런 AI 기술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미나이를 만들어서 멀티 모달리티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냐, 끝이라기보다 그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을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선배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통해 가지고 제미나이와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멀티 모달리티를 추구하는 이유가 사람과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안경에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 같은 데 갔을 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야? 그때 경향성은 어떻게 됐어? 어떤 화풍이야? 계속 물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접한 곳에서 생산성 혹은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결론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검색 엔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1990년대 말에서 21세기 초까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기술자들,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다양한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비슷하게 맞춘 게 과연 있을까요? 그들은 혁신적인 미래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비슷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발전해도 비슷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 말하고 싶은 거는 AI가 굉장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찾을 때 스마트폰을 먼저 들잖아요. 네. 습관적으로. 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그 물성이 있는 그 매체, 기계를 인식하진 않아요. 찾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습니다. 맛집은 예전과 지금과 똑같지만 맛집을 찾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죠. 본질은 같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도구만 계속 바뀌고 네. 본질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광우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혁신적인 삶을 살아도 그들은 그냥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 비슷했어 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 네. 그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이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뭔가 그 뷰를 주셨다면 예, 예. 저는 조금 단기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것들은 결국 개인 조금 더 맞춤화된 특화된 부분들로 AI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궤도님께서도 언급 주셨던 부분들처럼 네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래서 이런 걸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니즈들이. 맞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니즈가 있다라는 것은 제품 자체도 사용자의 일반적인 니즈에 조금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잼스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자의 뭔가 업무 패턴이나 사용자가 주로 많이 선호했던 아니면 AI 추천 가운데도 선택을 받았던 그런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그 사용자의 맞춤화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광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인터랙션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업무 도구는 그냥 우리가 봤던 도구 안에서 익숙했던 뭐 프롬프트를 쓰는 형태로 뭐 글을 통해서가 될 텐데 이제는 뭐 아까 그 저희가 했던 뭐 프로젝트들도 말씀 주셨는데 구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받는 피드백들도 내가 더 익숙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AI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 다음 단계는 이제는 시키는 것도 안 해야 돼요. AI가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딱딱딱 그냥. AI가 나의 모든 걸 네. 보고 있어요.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알아서 해줘. 네. 너 이거 할 때 안 되지 않았어? 맞아요. 이걸 해줘야 돼. 네. 시키지도 마. 그 다음 단계 아닐까요? 기대하고 시키지도 않는 AI. 지금 구현한 기술에는 똑같은 그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질문했던 10분 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분 전에 그 추영했던 영상이라든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화에 집중된. 네, 예. 정말. 얼마나 삶이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은 얘가 뭘 하려고 앉았는지를 예측합니다. 예, 오늘 이거 할 거라 앉았지. 딱. 그래서 진짜 나 이제 게임 끊었는데 갑자기 게임이 딱 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하려고 앉았는데 게임 틀어주거나, 그럼 게임하려고 앉았는데 일을 틀어. 이거를 이제 AI가 정말 잘한다면은 정말 내가 딱 이걸 하고 싶을 때 딱 틀어주고, 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바로 앉아서 딱 틀어주고, 네. 내가 딱 여기 섰을 때 얘가 뭘 하려고 여기 왔지?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구현되면 괜찮겠어요? 어떻게 삶은 좋으시겠습니까? 피폐해지겠지만, 네, 왜냐면은 이제 자유지랑 과연 있는가. 지금 그게 약간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머스 그 두 가지 자율과 자동의 문제인데 지금은 자동화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돼요. 이번 넥스트에 발표한 이번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제어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자동화는 되는데 그럼 자율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나를 대신해서 뭘 한다든지 나의 생각을 읽어서 내가 무엇이 원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딜레마 존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건강에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요. 얘는 알아. 난 그게 싫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더 발전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AI가 알고 해주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키는데 얘가 보통 10초가 걸려요. 근데 얘가 이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뭘 시킬 걸 아니까 그 일을 0.1초만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속도가 빨라졌다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된다라고 그쵸. 하면 그게 아까 변화 관리 측면에서 네.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그쵸.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네. 있는 템포로 우리에게 나와준다면 그쵸. 사실 실제로는-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죠. 실제로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자동화로 느끼는 거죠, 사람은. 왜냐면 속도가 빨라진 자동화. 다음 단계는 이게 아닐까? 저는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기술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데 이게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게 사회에 뭔가 맞아요. 인정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만약에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지원을 받거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 잊을 수 있고 약 먹는 시간 잊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요소부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맞아요. AI가 정말 우리 삶에 아주 건강하게 녹아들 것인가 아니면 AI가 이거 너무 무서운데로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뭔가 그쵸. 모두의 뭔가 고민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없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는 AI를 이제 구글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저희의 가장 중심이기도 해요. 책임감 있는 AI.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게 그게 결국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글이 생각하는 AI의 진짜 가치 두 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정말 가장 귀중한 건 뭘까? 귀중한 자원이나 뭔가 이런 걸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사실 뭐 다들 시간은 다 공평하게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말 유한하잖아요. 저 네, 가끔 이제 시간 빌 게이츠 분들이 계신데 정말 부럽죠. 맞아요. 사실 시간만 있으면 어. 그런데 사실 AI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만큼 저는 가장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는 어찌됐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막 경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근하고 밤새고 이게 많이 없어졌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 야근하십니까? 저는 뭐 많이 해요. 아마 구글이 그렇으면 다른 데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네,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부분들. 내가 과거에 이 업무를 하는데 3시간이 걸렸던 것을 적어도 1시간만 줄여줄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가 AI의 도구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생산성을 느끼고 시간 절감을 느낀다면 저는 그것만큼 훌륭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이 중요한 거를 어쨌든 우리에게 좀 돌려준다. 이거는 정말 큰 AI 가치죠. 네. 근데 지금 AI 관련해서 뭐 개인과 기업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AI를 가장 많이 쓰는 또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쓰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네. 학교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AI를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학교 숙제도 많이 하고 있죠,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뭔가 학교 숙제를 했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웹 검색에 익숙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키워드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검색에 대한 조합들을 조금 하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과거에 사실, 어려웠어요. 네, 아이들 이게 네. 어렵죠. 그래서 검색사 자격증도 있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은 시간 줬는데 누구는 막 찾아냈는데 누구는 정말 못 쓰는 자료만 찾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 숙제가 부모님 숙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AI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이들이 질문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정말 이런 질문도 이것도 궁금한가 할 정도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AI를 접하면서 그 채널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들 막 해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랑 이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이제 제미나이 모바일에 깔아가지고 이제 같이 음성으로 질문하면서 답변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아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AI
AI랑 한참 놀아요. 뭐 음바페가 어쩌고 저쩌고, 오.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참 재밌게 노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경험한 지식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알았다면 이제는 쉽게 양질의 정보들을 좀 접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더욱이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뿐만 아니라 뭔가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들이 부분들도 너무 많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저희가 국내에 많은 그 교육청에 실제 워크스페이스를 서비스하면서 선생님들과 말씀 나눌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노트북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선생님들은 정말 정확한 정보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AI에 대한 활용이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도구들이 조금씩 접목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자연스럽게 AI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 도구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숙제라는 개념도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분들이 이제 이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숙제를 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처음 인터넷 숙제하던 그런 시절처럼 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숙제 기법이나 새로운 숙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맞춤형 뭔가 그 고민들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뭔가 학과에서 뭐는 아니면 어떤 과목당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들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관심사 또는 아이들이 재밌게 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요즘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관심사 뭐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AI에게 질의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들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이런 걱정 있어요. AI 그럼 너무 똑똑해지면 사실은 그럼 우리들이 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도 AI, 학생도 AI.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예. 학습의 그 방향, 학습의 방향을 좀 바꿔야겠죠. 음. 지금 우리 12년 동안 배우는 것은 숙련의 시간이에요. 무엇이든 숙련되길 원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기획된, 누군가가 그렇게 계획한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12년 동안 숙련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숙련의 시대에서 이제 다른 것의 시대로 가야죠. 생각하는 시대, 실제로. 그 생각한다라는 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좀 더. 숙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중 하나로 지금 여겨져 있는데 이게 컨셉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책을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든지 책을 잘 읽는 것보다는 그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까운 미래는 학제도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학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 써먹기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도 꽤 됐고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쯤 되면 그런 고민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어쨌든 똑똑해져도 사실 우리가 할 건 많다는데 그 숙련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AI가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AI를 써서 하는 게 문제일까라는 고민보다도 이 AI를 내가 못 쓰게 되면 얼마나 도태될까 네. 이런 걱정이 또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AI에 숙련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 과정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딱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뭔가 이거를 딱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없지만 AI를 판단하시는 부류와 활용하시려고 하는 부류의 차이는 명확하신 것 같아요. 사실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이게 위험하고 이건 이게 좀 부족하고 맞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 리스트가 많아지면 사실 그거를 어느 영역에 적용하기가 주저하게 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좋은 방향성을 이것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활용하면 이건 적어도 개선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교육 현장도 고민들이 많죠. 사실 교육 현장에서 이 기술이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어떤 영향을 너무나, 줄까 고민이 많죠. 너무 고민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들도 물론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뭔가 흐름이라면 좋게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네. 사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든 혁신에는 항상 그런 좀 변화에 대한 거부가 있긴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뭐 자동차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니 말을 타야지 말이 끌어야지 어떻게 기계가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만 뭐 전혀 의미 없었죠. 네. 네. 예전에 뭐 토요일까지 일했었는데 주 5일 근무제 됐을 때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맞아. 정말 그게 반대가 될 일인가 네. 싶었던 정말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생각하면은 당위성이 없지만 그때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혁신에는 항상 있는 일이다. 네, 반대, 거부, 불안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A, B 중에 선택하는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단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빠르게 활용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거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다. 그런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학교로 들어간 제미나이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의 AI 기술의 가장 차별점은 적어도 구글의 AI 기술은 노트북 LM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시 노트북 LM이 이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발휘한다. 맞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이 데이터가 정말 근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고민들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 경험들은 선생님들과 더욱이 이제 더 확장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학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자세의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막연하게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소스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데이터가 양질의 소스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음성 요약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FAQ를 만들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학습 자료로 재가공하는 부분들도 유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 용도 또는 뭔가 교육자가 그 교육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만큼 학교 현장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이 노트북 LM이?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이제 서비스들이 에듀케이션에도 접목이 되어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이 제미나이에 대한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노트북 LM 모르셨던 선생님 계시면은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네, 너무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서 나가는 선생님들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빨리 퇴근하는 게. 네, 그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좀 했으니까 학생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친구 사이가 이제 많이 만들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반에 같이 생활하는 어떤 친구. 물론 이게 뭐 정말 진정한 벗이냐 이걸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은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반 친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굉장히 또 공감을 잘해주고 대화를 잘 받아주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의 개념이 굉장히 좀 넓어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정말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네네. 저의 아이는 제미나이를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그 대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제미나이가 그랬어. 마치 이제 친구한테 들었어와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기술이나 AI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선입견 없이 또는 조금 더 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요. 사실 그것이 뭔가 친구 사이의 뭐 관계를 뭐 대체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직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정말 뭔가 보조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채널, 질의할 수 있는 창구, 또는 기존의 기술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형태였다면 굉장히 친절하고 쉬운 형태로
할 수 있는 채널 정도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친구의 정의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반에 꼭 있어요. 이제 뭐 설명하려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은 막 10개 가르쳐 주고. 똘똘이 스머프. 네. 근데 저희가 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물어본 것만 말해줘야 되는데 네. 안 물어본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친구가 반에 한 명쯤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A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좀 어떤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그 선생님 역할도 약간 친구 같은 선생님 역할을 해서 그 AI가 문제를 내고 아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쓰면은 AI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준대요. 그게 좋아서 계속 AI랑 문제를 푸는 친구의 사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 AI만 활용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칭찬해 주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AI가 알아서 칭찬 좀 해주면은 약간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칭찬을 좀 갈망하는 친구들 네.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예.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너무 좋다 생각하고 그 아이 스스로가 그거가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더 나 문제 풀어야지 한다라고 하면 그쵸, 이건 그쵸. 아주 좋은 네네네. 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아이들은 AI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칭찬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그대로 받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생분들이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광훈님 뭐가 있을까요? 그 교육 한 현장에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더 줘야 되느냐, 네네네. 아니면은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질문과 답을 하다 보면 새로운 질문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이냐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세 명은 몰라요. 예, 알 수 없죠. 누군가는 알 수 있겠죠. 예.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금 이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보다는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를 학교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학생들에게 안전한 방식일 수 있다. 특히 어린 거죠? 학생들,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입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또 네.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예, 사실 성인이 되고 이 나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고려들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십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회사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좋아요. 약간 구글에 두 분 모셨는데 네. 좀 천사와 악마 모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향이 맞나? 하고 저도 지금 제 방향이 지금 맞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글 소속이라고 해서 또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영역에서 하고 계신 네.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구글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약간 원동력 같아요. 네. 네. 요 안에서 다양성. 누군가가 정한 방향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 돌파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만든 약간 시너지가 이번 회차에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한 방향보다는 조금 네. 다른 방향으로. 네. 저도 지금 수습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쓰고, 그런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몫이다. 네. 좀 이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 AI가 스며들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정말 이러한 시대를, 이 변화의 시대,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재밌었나요? 저는 뭐 늘 재밌죠. 네. 네, 혜민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엔지니어로서 거의 6년 가까이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께서 다양한 질문들 주시고 또 요즘에 AI가 화두가 되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또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되게 인사이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돌아보건데 실제로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가 교육 현장, 기업, 개인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AI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구글의 AI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직접 예시까지 들어보니까 이게 필요한 분들은 이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나는 이걸 이렇게 써야겠구나. 조금 감을 잡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 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판독하기 위해서 올리면은 그걸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겠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